인터넷 환경에서 공포 이야기는 종종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일상 속에서 일어날 법한 미묘한 불안을 그려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예로 어느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기묘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샵샵샵 끔찍한 예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한 대학생인 진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왔다. 그 마을은 아직도 옛것을 간직하고 있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언제부턴가 진수는 그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놀러갔던 산속의 작은 저수지가 그 느낌의 시작점이었다. 샵샵샵샵 첫 번째 밤. 도시에 사느라 복잡한 일상에 지쳐있던 진수는 고향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어 저수지 근처까지 갔다. 어둠이 내리고 휘영청 밝은 달빛이 저수지를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저수지의 반대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동물일 거라 생각하며 무심히 지나쳤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때 어렴풋이 사람 형체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물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고 진수는 그곳을 빠져나오기로 마음먹었다. 돌아서려는데 마치 누군가 부르는 듯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진수야. 나는 소리에 소름이 돋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샵샵샵샵 두 번째 밤. 다음 날 진수는 어제의 일을 친구 우진에게 이야기했다. 우진은 원래 미신 같은 건 믿지 않지만 진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관심을 보였다. 우리 오늘 밤에 저수지로 같이 가볼까? 우진이 제안했고 진수는 어제의 경험이 진짜인지 확인하고자 제안을 받아들였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손전등을 들고 저수지로 향했다. 여전히 달빛은 밝았고 저수지는 잔잔했다. 두 사람은 어제 진수가 그림자를 봤던 곳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소리를 따라가 보았고 어느 순간 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들은 그곳에서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고 작은 산장이 나타났다. 낡고 버려진 듯한 산장이었는데 산장 안에서는 불가사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우진은 호기심에 산장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의 손전등 빛이 산장 내부를 비출 때마다 묻혀 거미줄로 뒤덮인 오래된 가구들이 드러났다. 샵샵샵샵 불길한 발견. 산장 깊숙한 곳에서 두 사람은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앨범을 열어보니 수십 년 전의 마을 사람들 모습이 담겨 있었다. 놀랍게도 앨범 속 마지막 페이지에는 진수라는 이름이 적힌 사진이 있었다. 친구들은 놀라운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사진 속의 진수는 지금의 진수와 똑같이 생긴 청년이었다. 이 기이한 사진은 진수의 할아버지 세대의 것으로 보였지만 진수와 그의 가족은 이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쯤에서 친구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서둘러 산장을 빠져나왔다. 샵샵샵샵 평행선의 조우. 다음날 진수는 이 이상한 일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이야기를 여쭤보았다. 그러나 할머니 한 분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는 마을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옛날에 이곳에서는 가끔씩 시간과 공간이 뒤섞이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구나. 한 사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순간에 마주칠 수 있다고 했어. 이 이야기를 들은 진수는 자신이 어젯밤 그저께 자신을 만났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저수지에 있는 그 존재는 과연 누구였을까? 진수는 한쪽의 진실에 다가간 듯하면서도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이후로 진수는 마을의 저수지를 다시는 찾지 않았다. 하지만 종종 꿈속에서 그 저수지를 거닐곤 했고 여전히 그곳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를 잊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진수의 경험과 그의 두려움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의 전설과 불가사의한 사건들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마치 누구든 그 마을에 가면 진수와 같은 기묘한 조우를 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심으며 공포 이야기가 주는 장치를 끝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비오는 날 밤의 괴담. 몇 년 전 나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었다. 그날은 비가 몹시도 거세게 내리던 날이었고 나는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을 향해 걸어가던 중 나는 우산을 쓴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너무 세게 내려 우산에서 떨어지는 방울 소리가 귓전을 울리고 있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쯤
내가 사는 빌라 근처에 다다랐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우리 건물은 오래된 5층짜리 빌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었다. 나는 3층에 살았고 항상 그렇듯이 계단을 이용해 집으로 올라갔다. 비 때문에 꽤나 축축해진 몸을 웬만큼 털고 계단을 올랐는데 세 번째 층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들린 곳을 살펴보니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에 웬 여인이 서 있었다. 머리는 길고 축축하게 젖어 있었으며 눈은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굉장히 섬뜩했고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내가 그녀를 지나쳐 집으로 가려는 순간 그녀가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나를 본 적 있나요? 그 질문은 정말 당황스러웠다.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은 실례일 것 같아서 적당히 대답해야 했다.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치 무언가를 되새기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다. 얼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던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계단을 올라갔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창문 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바람 소리가 쓸쓸히 들려왔다. 그 여자가 신경 쓰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상하게도 매주 월요일 밤이 되면 비가 내렸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그녀를 같은 자리에서 마주쳤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그녀가 내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 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더 이상 그런 만남이 부담스러워지던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왜 여기 서 계세요? 어디 가셔야 할 곳이 있나요?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그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난 여기에 있어야 해요. 내가 누군지 기억해줄 사람이 필요해. 라고 대답했다. 매우 기이한 대화였다. 그녀의 말은 점점 더 이상해졌고 나는 그것에 대해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는 내 상황을 듣고 크게 놀라며 그 빌라에 관한 소문을 이야기해 주었다. 몇 년 전 그곳에 살던 여자가 실종되었고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혹시 그녀가 그 실종된 여자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점점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그치고 그녀가 다시 보이지 않았을 때 나는 그녀가 왜 나를 매주 기다렸는지 알 것 같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아마도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줄 누군가였는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 나는 비 오는 날이면 가끔 그녀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며 말이야.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공유되는 도시 괴담을 바탕으로 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수지와 그의 친구들은 방학을 맞아 다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들이 찾은 곳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의 한 작은 마을이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민박집이 있었는데 인터넷에서는 저렴하고 정겹다는 평이 많았다. 그러나 몇몇 리뷰에는 기이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수지는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란 생각에 불안함을 떨쳐냈다. 도착한 민박집은 예상보다 더 낡고 한적했다. 주인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음울한 분위기를 풍겼다. 민박집의 방은 군더더기 없이 단출했다. 수지는 여행의 설렘으로 가득 찬 그 기운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첫날 밤 수지와 친구들은 여행의 흥분으로 수다를 떨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뜬 수지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새벽 2시 창문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었다. 달빛 아래 마당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민박집을 빙글빙글 도는 듯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수지는 기겁하여 커튼을 닫았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그녀는 혹시 자신의 헛것을 본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똥이 트자마자 어젯밤에 본 것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들은 그녀를 놀리며 아마도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일 거라고 웃어넘겼다. 수지는 불안했지만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자신을 다독였다. 그날은
가볍게 주변 산책을 하고 마을을 돌며 관광을 하기로 했다. 산책 도중 수지와 친구들은 우연히 마을의 작은 기념품 가게에 들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일하는 할머니는 외지 손님이 반가운 듯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화 도중 수지는 민박집에 대해 묻기로 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입을 뗐다. 그 집 말이야 예전에 큰 불이 난 적이 있단다. 그 불로 인해 집에 있던 가족이 몽땅 세상을 떠났지.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여자의 모습을 봤다고 하더구나. 수지는 온몸이 굳었다. 그리고 어젯밤 본 광경이 떠올라 다시금 등골이 오싹해졌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여전히 친구들은 믿지 않았다. 그저 분위기를 맞추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지는 기이한 기운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날 밤 수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자정쯤 문득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방울을 흔드는 듯한 소리였다. 수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나섰다. 복도를 따라가는데 그 소리가 더 커졌다. 소리는 복도 끝에 있는 낡은 창고에서 나는 것 같았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창고 문을 열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빛바랜 가족 사진과 함께 오래된 소복이 걸려있을 뿐이었다. 순간 문이 쾅 하고 닫히며 그녀를 가두었다. 겁에 질린 수지는 문을 두드리며 친구들을 불렀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방 안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수지는 한기가 몸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니 아침에 할머니가 말했던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이내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수지는 기절한 채로 창고에 누워 있었다. 급히 마을 병원으로 옮겨진 수지는 깨어나자마자 이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친구들은 그제서야 진지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민박집 주인과 이야기를 나눈 친구들은 결국 주인에게서 그 집의 과거와 떠도는 영혼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사건 이후로 친구들은 계획을 앞당겨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수지는 그곳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창문 너머의 민박집을 응시했다. 그녀는 분명히 그 여자가 창가에서 자신을 배웅하는 것을 보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 수지는 오랜 시간 동안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마을의 그 집을 다시는 찾지 않았고 그곳에서 느낀 한기를 잊지 않았다. 몇 년 후 그 민박집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이상한 괴담으로 마을에서 폐자되기 시작했다. 수지와 그녀의 친구들은 그 경험을 통해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기운을 가진 곳은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사건은 그녀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었고 수지는 때때로 떠오르는 오싹한 기억에 몸을 떨곤 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그 여름의 공포는 수지의 삶의 길고도 깊은 흔적을 남기고 말았다.